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적 시즌을 경계해서 더 나쁘게 봐야 되냐? 그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 전망은 별로 안 좋죠. 특히 내년 4분기 실적 조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기대치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업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시장이 움직이고요. 영원히 상승하는 업종이나 종목은 없으니까. 지금 6개월 이상 조정받은 업종들이 종목들이 많거든요. 바닥권에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는 우리한테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게 시시각각 조금씩 비중이나 결이 좀 달리 가는데 맞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부장님의 뷰는 어떻습니까?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일단은 워낙 많은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말들을 하면서 시장은 뭐 채권물도 달러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1406입니다. 취임하지도 않았고 관세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2019년 중반 수준보다 더 높아요. 이때 2019년 중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중국 관세가 3.1이었던 거를 17.6까지 올린 상황에서의 흐름하고 지금 레벨이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대중국 관세는 물론이거니와 보편 관세가 좀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그건 당장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트럼프 1기 때도 그렇듯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게 떨어졌거든요. 이때는 레벨이 높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400까지 올라가는 레벨이 더 떨어지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관세 부과하려면 그냥 너 관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명백합니다. 무역법 201조와 301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피해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무역협정을 위반했거나. 근데 워낙 일기 때 트럼프가 진짜로 너 관세 왜 보안 하면 끝났어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이 2016년 11월 8일이었고 2017년 1월 20일에 취임을 했죠. 근데 대중국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2018년 7월이었고 품목별로 부과된 거는 2018년 2월이었어요.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뒤였고 그리고 트럼프도 뭐 우리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관세 무역 관행을 조사시킨 다음에 6개월이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빨랐죠. 6개월 만에 다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1개월 정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이게 아무리 앞당겨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처럼 너무나도 불안했던 흐름들이 좀 진정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설마 진짜 막 그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선수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몇 달 뒤 또는 몇 개월 뒤나 하면 상반기를 지나서 관세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품 가격이나 물가는 오르겠죠. 그 전에 뭘 하고 싶냐? 재고를 쌓아놓고 싶겠죠. 최대한 싸게 사서. 그래서 요즘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 그림을 쭉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미국 제조업 PMI 2달 연속 서프라이즈였고 글로벌 제조업 PMI도 3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고 자, 중국 수출입 데이터 기저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발표된 광공업 생산하고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었던 전년 대비 변화율도 지금 플러스 반전을 하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주 잔고, 생산, 신규 주문, 수입이 튀었거든요. 이 또한 선수요가 유입된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보면.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효과들이 중국과 이런 쪽들 그리고 한국도 12월 수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상반기가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거죠. 너무나도 걱정했던 통상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는 좀 진정이 되고 이 진정되는 과정에서 관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세 부과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선수요, 미리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가 들어오게 된다면
예상보다는 좀 좋은 금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대신증권은 이게 뭐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 매크로 하는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생각이라서 시장 흐름들을 상고하죠. 상반기가 더 좋다라는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에 뵀었는데 네. 그때랑 뷰가 뭐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도 상반기에 좀 기회가 될 것 네. 같고 하반기에는 이제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네. 거기서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같은 논지를 보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이제 채권금리와 달러 쪽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할 텐데 2주 전에 저희 만났을 때가 네. 달러는 지금이랑 비슷했고 네. 109, 채권금리는 108. 네. 채권금리는 지금보다 그때가 좀 더 높긴 했었는데 네. 4.6도 낮은 게 아닌데 맞아요. 꼭 낮은 것처럼 표현이 돼버리는 그렇긴 한데 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도 아까 이선엽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화정책이나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채권금리를 끌어올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요거 먼저 보여드리면 빨간색이 미국 금리 인상 6개월 뒤에 기준금리가 얼마 정도 될까라는 추정 전망치인데 네. 안 올랐어요. 1년 뒤에 얼마일까 이거 똑같이 흘러갔던 흐름이 벗어나서 지금 10년만 확 튀어버렸거든요. 네. 얘는 멈춰 있는데 왜 그럴까 보면은 여기 텀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 기간 프리미엄, 기간에 대한 프라이싱을 해주는 건데 이게 최근 채권금리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선영 이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ETF 플로우를 보면은 장기채에서 자금이 막 빠져나갔어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움직였는데 이처럼 심리나 수급이 영향을 준 것은 아마도 트럼프 취임을 앞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흐름들이 트럼프가 오면 이제 물가가 오를 거고 그로 인해서 채권 발행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공급이 많아지고 이런 걱정들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이슈 이벤트나 결과들이 있는데 그동안 시장은 굉장히 채권 금리가 상승할 만한 이유들만 가지고 끌어올려진 것 같아요. 네. 그걸 상정하고 모든 전망인들이 나왔죠. 어떤 게요? 그러니까 어떤 채권 금리는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은 더 심해질 테고 그럼 네. 당연히 오를 수밖에 맞아요. 없어. 이거를 그냥 기본값으로 둔 상태에서 모든 해석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에 단초가를 제공한 것은 연준이죠. 네. 연준이 24년 물가 전망을 2.4로 해놓고 25년 전망을 2.5로 해놓고 26년을 2.1로 해놨어요. 네. 그 말은 뭐냐? 지금부터 물가가 쫙 올라가서 하반기나 돼야 이게 꺾일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거기에다가 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장이 막 기겁을 한 거죠. 네. 그 와중에 보통 이런 것들을 뭐 조지 소로스가 말한 재기성 이론이라 말하는데 한쪽 편견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막 밀어붙인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때가 비슷했던 때가 이때예요.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이 미국채 10년물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10월 달에 9월 말 10월 초에 채권금리 5% 간다. 10% 간다. 6% 간다. 7% 간다. 막 전망이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때도 채권금리가 쫙 끌어올려졌는데 통화정책은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12월물도 별로 안 움직였어요. 이때도 텀 프리미엄이 쫙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왜 꺾였냐? 별거 아닌 이유로 꺾였어요. 그렇죠. 지 맥크먼이라는 사람이 예. 야, 채권금리 3%대 5% 갈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막 각광을 받았죠. 진짜 5% 4.98 막 이렇게 가니까. 인터뷰에서 채권 이제 5% 다 왔는데 더 올라갈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난 채권 다 팔았는데 맞아. 와랑창창 깨지니까 또 재밌는 건 그 다음부터는 채권금리가 하락할 이유를 찾아서 막 움직였던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과도한 상승이 나타났고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0월 달에 4.98, 5에 바짝 나갔었다가 이게 4%를 깨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로 흘러갈 것인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난주에 물가도 괜찮게 나왔죠. PPI는 예상보다 낮았고 예. 특히 중요했던 건 코어 CPI가 4개월 만에 둔화세가 되면서 네. 저희는 채권물이나 달러는 좀 정점을 지나고 있고 좀 안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15일, 16일이 이번 CPI를 확인하고 발언을 한 거예요. 네.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연준 이사가 매파적입니다. 3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고
25bp 금리나 가져갈 경우 3-4번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준이 큰일 났어. 연준이 2번밖에 금리는 안 한대 라고 해서 많이 걱정하실 수 있는데 연준 계속 바꿉니다. 맞아요. 네. 전도편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뀝니다. 분기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경로를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일단은 상반기가 좋을 테니 여기서 좀 적극 투자하고 4월, 5월 지나면서 하반기 그림이 좀 그려지면 그때 좀 스탠스를 잡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면 24년 3월 달에는 금리나 24년 금리나 3번이라 그랬고요. 네. 6월 달에는 1번이라 그랬고요. 네. 9월 달에 4번이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밌는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 보시면 클리블랜드 연은이라는 데 가시면 인플레이션 나오라 그래서 물가 전망을 다음 달 걸 보여줘요. 네. 보시면은 CPI, 코어 CPI가 이제 1월 달 데이터는 꺾인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 드라마틱한 것은 연준이 많이 본다는 PCE는 2% 초반, 2% 중반으로 훅 떨어진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통화 정책 스탠스도 조금씩 정상화될 것이고 지금 너무 매파적으로 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권금리도 저희는 1차적으로 보는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4.2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4.2까지?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위치가 상단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들은 좀 들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우리들의 우려가 조금 잦아든다는 전제하에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만으로는 이제 오를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시장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보여주기도 했고 실적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총평부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실적 시즌일 것 같다. 네. LG전자, 삼성전자는 실적 쇼크인데 주가는 반등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예상보다 조금 못했는데 시장이 주가는 내려갔고 이게 왜 그러냐 컨센서스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장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좋았는데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시즌 특히 내년 4분기 실적 조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적 전망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25년 실적 전망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삼성전자랑 LG엔솔 그 실적 결과 이후 흐름들을 보면 기대치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업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잠시라도 기대했던 업종들에 있어서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적 시즌을 경계해서 더 나쁘게 봐야 되냐? 그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실적 전망이 이미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매년 쇼크였습니다. 매년 쇼크였고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의 실적 시즌 특징인데요.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해, 3분기 예상하에, 4분기 쇼크. 서프라이즈, 예상상해, 예상하에, 쇼크. 서프라이즈 못했고 예상보다 괜찮고 쇼크. 서프라이즈, 예상상해, 예상하에 이번에 쇼크겠죠. 자, 4분기는 빅패스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로 인해서 왜 1분기마다 서프라이즈일까요?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4분기 실적 쇼크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확 낮춰버리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더 낮아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작은 변화가 시장에는 오히려 1분기 중에는 좀 서프라이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분기 때 코스피가 2,700선, 2,750선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있으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불안했던 거, 시장이 걱정했던 것들이 좀 사그라들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적 리스크도 해소되고 이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올라갈 거는 진짜로 펀더멘탈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서도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선엽 이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중국 경제가 좀 턴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환율 효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죠. 근데도 1,450원. 와, 1,450원 왔어. 야, 1,450원 깨졌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요. 분기별 수출 증가율입니다. 1분기가 4분기가 달러 기준으로는 굉장히 4.2밖에 안 돼요. 원화 기준으로는 12.3.
그리고 뭐 작년에도 이게 12.3인데 기저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때 마이너스 기저효과가 들어온 것이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분기 실적은 아마도 환율 효과 플러스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들, 그리고 채권물이나 달러가 좀 안정되는 것들이 좀 시장에 우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분기 실적이 나쁘다라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좀 바닥을 잡는 과정, 변동성이 있다면 좀 담아가야 되는 과정.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2차전지 급반등은 전혀 설명이 안 되겠죠. 예,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지금 6개월 이상 조정받은 업종들이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바닥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바닥권에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눈높이를 낮추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 뉴스가 나왔고 최근에 네. 한국은행에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네. 상황이잖아요. 지금 1.9까지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전반적인 기업 실적이나 경제의 성장 동력을 또 김을 빼는 좀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경제 전체 파이가 쪼그라들면 그쵸, 기업 실적들도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그 전망이란 게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망에, 그러니까 1.9라는 한국 GDP 성장률 전망 안에는 제가 생각에는 첫 번째 미국은 경기가 둔화된다. 예. 두 번째 중국 경기 안 좋다. 세 번째 유럽 경기 안 좋다. 안 좋은 거 다 들어가 있군요. 네. 한국 소비 큰일 났다. 수출 이제 꺾인다. 이런 게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이유일까? 자, 1.9가 예상되고 더 나빠진다고 한다면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금리 인하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예. 그 내면들을 보면은 경기는 되게 안 좋은 거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환율이 부담스럽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왜 올라갔을까? 또 해석한 게 있어요.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30원 정도 30원. 올라가 있다. 네.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거꾸로 해석을 해볼게요.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해소되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것이고 외국인 수급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소비 심리는 살아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동됐던 악순환의 고리의 흐름들이 반대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소비 심리가 급락을 했다가 한두 달 있다가 확 튀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전망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빠져야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까지 안 좋은 전망들이 녹아드는 게 1.9라고 한다면 이게 더 나빠질까? 아니면 더 좋아질까? 이 두 가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 경기는 이미 턴했고, 유럽 경기가 가장 문제긴 한데, 유럽 경기도 지금 작년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했으면 지금 6개월째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경기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만약에 유럽까지 바닥을 잡고 턴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되게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전망이 나쁘다라고 해서 더 나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그건 이미 다 녹아들어 있다. 안 좋았던 거는 코스피 6개월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다 반영돼 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5만 원이 깨지기도 했죠. 네. 거기에 다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만한 악재들이 있어서 이게 중구난방으로 시장을 와장창 깨지게 만들었는데,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떨어졌다면 이 악재의 무게감은 줄어들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이게 해소되거나 아니면 호재가 더 센 게 들어오면은 시장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악재는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등락이 있으면 매수할 기회지, 여기서 더 나빠질 거야, 경기도 나빠라기 하기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변화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뷰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다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트럼프에 대한 과한 우려와 또 실적에 대한 낮은 눈높이가 오히려 시장을 반등하는 네.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섹터 얘기 잠깐만. 네. 또 실적 시즌이니까 네, 네. 어떤 섹터 쪽으로 좀
좋게 보시는지 뭐 아까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반도체는 역발상일 것 같고 네. 그러면 약간 갸우뚱해지는 게 지금 조선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잖아요. 날라다니죠. 조선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 맞죠. 근데 또 조심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생기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일단은 몇 달 전으로 돌아가면은 가장 핫했던 업종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아, 그렇죠. 작년 상반기를 놓고 본다면 가장 핫했던 업종이 예. 있습니다. 기계. 최근 막 금방 급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네. 6개월을 쉬었어요. 조선도 저희 되게 좋은 거 알죠. 그리고 저희 탑픽에도 조선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좀 과하게 올랐다. 한두 달 정도 쉰 다음에 바라봐야 될 때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7월 11일 그러니까 코스피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 수익률인데요. 화학, 반도체, 2차 전지 뭐 최근 반짝반짝 한 번씩 올라갔던 애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뭐 이런 업종들이 한 번씩 반짝반짝 해줬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 1월 들어서 순매수 전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얼만큼 사는지를 봤더니 조선은 굉장히 세게 잘 사고 있죠. 근데 그동안 못 오른 철강,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와장창 많이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네. 유틸리티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소매통도 계속 부진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보면 좀 바닥에 있는 애들을 좀 모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매수 주체가 있죠. 연기금이죠. 연기금도 에너지 최근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에너지 기계도 막 좋긴 했죠. 그리고 운송, IT 하드웨어, 호텔 레저, 자동차, 상사자본재, 필수소비재, 증권,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매매 주체들을 보면은 연기금하고 외국인 그렇죠. 모두 다 좀 바닥에 있는 애들을 좀 모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너무나도 뜨거운 데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고 이제 충분히 식어서 이제 만져도 될 만한 업종들을 좀 쳐다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조금 단기적으로 쉰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가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워낙 급등을 많이 해서 네. 한번 좀 보자. 네. 지금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씩의 급반등을 하는 과정이 더 떨어지기보다는 시장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뭐라 그러죠? 빌드업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빌드업 되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는 저희는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후방 풀백은 연기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둘 다 이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좀 낙폭과대, 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을 관심 있어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좀 가지고 좀 매매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좀 잘 나오는데 저평가돼 있거나 수급 빈집인 맞습니다. 섹터나 있거든요. 네. 그 사실 오늘 2차 전지도 매수 강도나 매수 대금 보면 이 정도로 틀릴 적은 아닌데 오늘 급등하는 거 보고 아 가벼운 것들이 가벼운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시장이 움직이고요. 작년 상반기만 해도 기기업 좀 다 뜨거웠는데 최근 한 3개월 전만 해도 기기업 좀 쳐다도 안 봤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에는 쳐다도 안 봤잖아요. 그러다가 어마어마하게 튀니까 그때는 막 난리 났다가 또 쉬다가 다시 움직이고 그런 패턴. 그러니까 영원히 상승하는 업종이나 종목은 없으니까 지금은 좀 바닥권에 있는 애들, 바닥권을 탈출해서 좀 변하려고 하는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나도 관심이 없어서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가끔씩 나오셔서 계속 섹터 한 번씩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죠.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